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지금 검색어 1위인 두리랜드를 만든 임채무 씨가 올 여름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출연했었는데요. 그때 임채무 씨는 두리랜드 때문에 빚도 많고 수익도 안 나지만 어린이를 위한 사업은 돈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임채무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놀이동산 부지에 부동산 투자 유혹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만든 만큼 돈보다는 꿈을 택했다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억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출산 주도 성장을 말해 논란이 되고 있죠. 왜 사람들이 임채무 씨에게는 찬사를, 김성태 원내대표 말에는 비난을 하는지 김 대표는 그 이유를 알까요? 2018년 9월 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선고됐는데요. 선고 결과에 대한 의미 또 앞으로의 파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공중족발 사건에 대해서 일단 위원장께서 좀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이번에 이제 피고인이죠. 그 임차인이 2009년 5월부터 그 종로구 서촌에 있는 가게에서 궁중족발이라는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네. 한참 잘 하고 있었는데 2016년경에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새 이제 건물주가 보증금도 올려달라고 하고 그 전에는 월 차임이 한 300만 원 정도 됐는데 사실은 그걸 한 1,200만 원 정도로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300만 원 월세를 1,2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죠. 갑자기. 300만 원도 사실은 그 종전부터 좀 올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300만 원에 4배에 달한 한 1,200만 원 정도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건 도저히 이제 부담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갈등을 좀 빚다가 결국 이제 임대인이 강제 집행이 신청을 해서 몇 차례 이 강제 집행이 되고 그 와중에 이제 피고인인 임차인이 손을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번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네, 뭐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좀 해묵은 사건이기는 합니다. 좀 결과를 좀 살펴볼게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가 이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당초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었죠. 네네. 그러면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면 이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이제 피해자는 이제 2명인데요. 네. 자동차를 몰고 임대인을 이제 하다가 길에 있던 다른 사람을 치게 돼서 그 사람이 좀 다쳤고. 그냥 행인이요? 그리고 행인이 다쳤고요. 네. 그리고 임대인에게 이제 망치로 이제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다치고 그리고 자동차로 추격하는 과정에서 옆에 세웠던 차를 또 들이받아서 그래서 다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로 기소가 됐고 자동차를 이제 손괴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가 되었었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그 살인미수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 판결을 했고요. 네. 재판부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죄 결정을 하고, 그러나 이제 망치 등을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 그것은 특수상해죄라고 해서,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고, 그럴 의도까지는 있었다고 보여서, 그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은 2년 6월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살인 미수라는 게 그러니까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인 거죠? 핵심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아주 확정적으로든 아니면 미필적으로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사가 있었느냐. 이것이 이제 큰 쟁점이었는데 배심원들이 보기에는 사람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까지는 확실히 있었다고 보이는데 뭐 영상을 통해서 보이는 행동을 봤을 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고의까지 있었느냐라는 네.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살인 미수죄는 적용이 안 됐고 예. 하지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 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서 이제 2년 6개월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실형이 선고된 네.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어요. 네네. 모든 재판을 다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신청을 하면 네. 뭐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할 수는 신청을 있습니다. 하면 네네. 그러면 공중족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된 것도 신청을 한 거네요. 이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을 이제 피고인과 그리고 변호인단이 좀 이제 고심을 좀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즉 법률 전문가인 재판부에게 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사실 인정과 일단 법리, 양형 이런 거 다 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 일반의 상식에 비춰봤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배심원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고 이 판단을 맡기는 게 좋겠는가를 고심하다가 아무래도 이 사실 인정이라는 것은 그 일반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갖고 있고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편견 없이 더 정확하게 사실 인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었기 네. 때문에 변호인단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거나 누군가를 네. 뭐 다치려고 했거나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임차인과 건물주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벌어진 그런 거기 부분도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고려가 될 수도 네.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이제 법률 전문가인 검사나 재판부 그리고 이제 변호인들만 놓고 이 사건을 다뤘다면 상당히 그 기존의 판례에 비쳤을 때 살인 미수의 고의도 인정될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보였는데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실제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상당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서 네. 실제 이제 변호인들이 과연 배심원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가격하는 영상이 계속 반복돼서 상당히 좀 어려운 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살인 미수죄에 대해서는 네. 무죄 판결을 한 걸 봤을 때 굉장히 그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이 시작은 됐지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저만 모르나요? 네. 배심원들이 내린 결론을 재판부가 전부 수용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의 이제 배심원 제도는 배심원의 결정이 다 기속력이 있지만 네. 우리는 기속력까지는 없습니다. 법원이 참고를 해서 재판부가 그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고 좀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대체로는 배심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대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판결을 수긍을 할까요? 아니면 상고심으로 갈 확률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2년 6개월이라는 이 지금 예. 선고에 대해. 이제 검찰로서는 네. 살인 미수죄로 기소를 했고, 근데 그게 안 됐죠. 상당히 이제 살인 미수죄가 인정되지 않겠는 이런 예상을 했을 텐데 살인 미수죄가 전부 이제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즉 항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어느 부분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은 대체로 검찰은 그 일반적인 이제 가이드에 따라서 항소를 하게 마련인데요. 네. 그 사건도 결론을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항소할 가능성은 검찰에 의한 거겠죠. 검찰에 의한 항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그래서 그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상당히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렇습니다. 자리에 또 모여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판결이 굉장히 그 항소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네. 물리치거나 다른 결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참여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항소를 검찰이 한다고 해도 판결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찌됐건 폭력을 휘두른 거 거기다가 뭐 둔기를 휘두른 건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판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 이런 해묵은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이 재판으로 가고 이렇게 긴 싸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이제 흔히 리쌍 곱창집이라고 해서 곱창집을 운영하는데 뭐 그 장소라든지 기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건물주는 리쌍하고도 다툼이 있었고 네. 싸이 카페라고 그래서 싸이가 새로 이제 번성하게 된 건물을 사들이고 거기에 있던 임차인들이 다 나가게 되고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업주를 점포를 들이면서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이제 우리는 이 건물주 즉 소유자의 소유권을 굉장히 높게 보호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임차인이 대체로는 이제 물러나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요 사례들도 결국은 임차인이 다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뭐 많은 시민 단체들 우리 변호사님이 소속돼 있는 뭐 민변 또 저희 을하차차에 한번 나오셨었던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맘상모 네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선처를 많이 요청을 네. 했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300만 원에서 갑자기 1200만 원에 월세를 요구한 것이 굉장히 상식적으로도 네.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국민참여 재판의 결과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세요? 글쎄 그것은 뭐 딱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두고 볼 수는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건물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등기부상에 그 이름이 하나 올라가 있다는 정도이고 네. 실제 그 건물이나 내지는 땅을 사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킨 사람은 그 임차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임차인들이 그 땅과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킨 그에 대한 기여, 그에 대한 어떤 그 이익을 임차인들이 대체로 수렴하게 하거나 충분히 네. 본인이 초기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고 우리나라 밖에 많은 나라들은 임차인의 그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두터운 임대차 보호법과 그다음 임대차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우리도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으로 이제 피해자죠. 건물주 이 씨가 나왔는데 이제 이 씨에게 그 김 씨 측 변호인이 월 임대료를 그렇게 올린 건 사실상 나가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네.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또 법원 감정 결과는 적정 월 임대료가 304만 원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네. 보면 뭐 건물 주인이 자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데 뭘 어디서 법 시비를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무슨 근거로 이거는 이 사람의 재산인데 재산권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변호사님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내 건물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리고 법에서 보호하는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왜 나를 비난하느냐. 임대인 입장에서 그런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건의 임대인과 임차인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한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네. 과연 전체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즉 건물의 소유자와 그 건물이 소유자가 아니지만 그 건물의 이 가치를 높인 임차인의 그 노력을 어떻게 평가해서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외국의 이제 선진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그럼 다른 나라로 해서 임대인이나 즉 소유자의 권리를 그렇게 함부로 평가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소유자의 권리는 권리대로 인정하되 소유자의 권리는 결국은 임대함으로써 그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것 그것은
충분히 보장을 하고 네. 다만 임차인이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임차인이 적정한 비용을 내고 그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대인의 그 임대 소득을 적정하게 보장하고 그 임차인으로서의 생계를 보장하고 권리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우리도 그런 어떤 조정 과정이 있다고 볼 것이고 만약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당연히 뭐 임대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지금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 임차인의 권리가 더 많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법제도도 계속 그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고 있어서 저도 많이 좋아졌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게 처리가 또 안 됐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정부 여당이라든지 정부와 뭐 집권 여당의 어떤 그 전략의 좀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별도로 두고 처리하고. 뭐 규제 완화라든지 뭐 혁신 산업 혁신 에 관련한 법안 등 그것들을 별도로 두어서 각각 이제 쟁점이 다른 것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 서로 성격이 다른 것 민생 법안과 규제 완화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즉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쟁점이 다 해소가 안 된 상태니까 네. 민생 법안에서 이제 좀 최우선으로 삼았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마저도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에라도 이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는 건 사업을 하는 분이나 뭐 일을 하시는 분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힘든 거를 좀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소비자들도 뭔가를 활동을 할 때 너무 네. 과도한 규제는 네. 풀어달라는 거고요. 네. 맞나요? 그러니까 그 일반론을 따르면 그런데 근데 그 규제 완화 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컨대 그 규제 완화는 필수 무엇을 수반하냐면 그 국민의 생명, 신체,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뭐 개인 정보 네. 등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소지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한다는 것은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이나 소비자의 권리 이것을 얼마나 잘 또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이 법안 개정이라든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건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 법안과 규제 완화 특히 지금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죠. 묶어서 네. 처리하려다 보니까 지금 뭐 처리가 안 된 건데 그럼 이게 9월 중에 다시 뭐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정으로 보면은 9월 중순 하순에 다시 네. 한번 협의된 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를 하자 이런 그 여야 이제 합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는 할 것인데 이렇게 규제 완화 법안과 이 민생 법안 묶어서 움직이는 한은 사실은 민생 법안도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요즘 민생경제 워낙 어렵다고 하고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해서 이제 민생경제위원장인 우리 백주선 변호사님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안 무거우세요? 개인적으로 마음이 무겁고를 떠나서 네. 저희가 요즘 안타까운 것은 좀 정부가 잘 풀 수 있는 일을 오히려 좀 오히려 더 어렵고 자기의 발목을 잡아가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 실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뭐 여야라든가 정부가 다 협의가 돼서 이제 통과만 눈앞에 두고 네. 있었던 상황인데 이거를 스스로 이렇게 다른 법안들과 묶어서 처리하려는 처리하면서 오히려 이 공중에 진짜 떠버렸네요. 공중에 떴는지 잘 네.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이제 그 시민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국회에서도 네. 노력을 하면 9월 국회에서는 조금 성과가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중족발 사장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선고 결과에 대한 의미 또 앞으로의 파장 관련돼서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오늘 임차인과 임대인의 싸움이었던 궁중족발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이 재판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재판에서 내려지는 배심원의 판결은 반드시 재판의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국민 여론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백 변호사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다한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재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국민참여재판, 2번 헌법재판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격주로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나는 소비자다 라고 세상에 외치는 시간이죠. 오늘도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사람들이 기자님을 무서워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왜 모릅니까? 우리 모두가 아닌 이유를 본인만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일할 때만 그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잖아요. 근데 왜 전 무서울까요? 아이고. 네. 아니, 왜냐하면 보통 기자, PD, 작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편견들이 맞아요. 있어요. 편견입니다. 네. 알고 보면 부드럽습니다. 네. 여러분 편견입니다. 다시 한번 이 편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권지연 기자님부터 편견 좀 버려주세요. 편견, 네. 버리겠습니다. 자, 네. 권지연 기자와 함께하는 나는 소비자다 시간.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소비자 문제 이렇게 받다 보면 진짜 많이 들어오는 게 환불 문제예요. 아, 그럼요. 네. 진짜. 저희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방송 그래도 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실 텐데 제품 불량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업자가 그리고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가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포장을 뜯어서 사용을 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포장을 뜯어서 사용을 한 경우면 못 받지 않아요?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네. 한 소비자가 이제 살 빼는데 좋다는 말을 듣고 인기 연예인이 내세워서 홍보하는 스마트 머신을 한 홈쇼핑으로부터 구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사용해보니까 생각처럼 이게 쉽지 않고 허리만 아프고 나 잘 사용을 못하겠다. 이래서 바로 다음날 환불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미 포장을 개봉한 데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 그래서 방금 거절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방송할 때 반품이 안 된다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냥 얼핏 들으면 업체 이야기도 일리는 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 기구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이 배송 오면 뜯는 게 너무 당연하고 설치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그리고 사용해봐야 불편한지 유용한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방송할 때
반품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 타당한 겁니까? 이제 다툼의 여진이 있지만 환불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것이 소비자원이나 소비자 단체들의 판단입니다. 환불을 거절하는 건 1차적으로 원칙적으로 옳지 그렇죠. 않다. 그러니까 청약철의 그 제한의 기준을 제품 자체의 가치를 얼마나 훼손했는가로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을 뜯었다 안 뜯었다가 아니라 네. 제품 자체의 가치를 그렇죠. 훼손했는지 그러니까 아닌지 포장재를 훼손한 것까지 사실 생각하진 않으니까 네. 제품 자체를 훼손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제품 자체의 훼손을 이제 제품 자체에 크게 훼손하지 않았고 이거를 사실은 뭐 되팔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청약철회를 이제 이렇게 못 해주겠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인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소비자문제연구원 정용수 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네. 도 그게 상품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해요. 개봉을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제품 같은 경우 뭐 CD나 뭐 이런 거 우리 사잖아요. 복사가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뜯으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것만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게 네네. 저는 당연히 포장을 뜯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소비자 권리는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 정용수 원장이 말한 것처럼 포장을 개봉해도 상품이 제품의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식품 같은 건요? 일단 사실 식품을 내가 먹어버렸다. 생품을 다시 팔 수가 없다. 이러면 좀 어렵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사탕 같은 건 어떨까요? 내가 포장을 뜯어서 한 개만 먹은 거예요. 10개 중에. 그것도 안 되지 않아요? 이 경우는 사실 남은 사탕 개수를 빼고 나머지 사탕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 변심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다시 팔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사탕 다 개별 포장이 돼 있으니까 채워서 다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주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포장재 개봉 시 환불이 어렵다고 만약에 적혀 있다면 이게 또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그렇겠죠. 해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할 때 약관 등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겉표지의 그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 컨슈머라고 하잖아요. 일명 진상 고객. 우리가 진상 고객이 될 필요는 전혀 없고 돼서도 안 되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포장을 뜯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제품 같이 뭐 복사가 가능한 이제 이런 좀 특수한 경우 빼고는 가능하다. 1차적으로는. 근데 이제 다른 것도 봐야겠네요. 뭐 계약할 당시에 안 된다라고 했으면 안 되는 것.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좋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좋은 게 아니라고 외칠 때 좋은 세상이 온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요즘 최근 들어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어떤 얘기예요? 지난 3일 홈쇼핑과 이커머스 업체 등에서 중국 동남아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하던 한 중소 여행사가 갑자기 폐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경영 악화였는데요. 사실 이 여행사가 중소 여행사긴 하지만 2017년 11월부터 그 홈쇼핑에 이제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방송까지 한 그런 업체거든요. 사실 홈쇼핑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굉장히 높죠. 그런데도 이제 들어가서 베트남 다낭 상품의 경우는 1만 콜이 넘을 정도로 전화가 걸려하고 그중에 한 25%가 계약을 체결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기도 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사실 피해도 적지 않은데요. 심지어 현지 여행 중에 일정이 갑자기 중단돼서 막 부모님을 노숙시켜야 됐다. 뭐 이런 사례까지 이제 발생한 겁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행사가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이드가 갑자기 여행을 못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여행비를 당장 내놓으라고 해서 예정돼 있던 호텔 방문 일정까지 취소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고속도로 주차장에서 노숙시켰다. 뭐 이렇게 하소연한 사례까지 이제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그 판매를 했던 홈쇼핑과 그 소셜업체 쪽에 연락을 좀 취해봤어요. 모두 이 곳들도 우리도 폐업할지 몰랐다. 그러니까 폐업하고 바로 그날 안 거예요. 모두도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또 하소연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홈쇼핑 관계자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광고 방송이거든요. 여행 상품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판매한 방송을 고객들이 신청하면 그 신청한 고객 리스트를 그 여행사에 전달을 해서 거기서 결제를 하고 신청을 하고 그런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여행사 그 본사 가서 DB를 받았어요. DB에 대해서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쪽을 보고 신청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100% 다 피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홈쇼핑 측에서는 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실질적인 유형 상품이다 보면 품질 검사하고 막 다 보는데 광고 상품이다 보니까 이 금액 갖고 이사는 업체가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라고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홈쇼핑을 통해서 저희 엄마를 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한 번 있고요. 네네.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그쵸. 그 이유는 홈쇼핑을 믿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여행사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여행사를 할지라도 홈쇼핑에서 당연히 걸러서 소개하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것처럼. 업체 입장에서도 이미지를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이렇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의 말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희 여행 파트너사 중에 하나고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어서요. 저희 2자릿수 정도거든요. 여행 상품 판매된 게. 혹시 건수가 몇 건인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치는 못 밝히는데요. 출발 못하시는 고객에 대해서는 지금 환불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아웃바운드로. 그리고 위약금 지급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소비자들이 뭐 최대한 환불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조금 지켜보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피해 구제 접수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그 여행사들은 사고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객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보험료가 사실 낮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기준이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국외 여행업은 3천만 원으로 이제 최소 기준이 잡혀 있고요. 이 폐업한 여행사가 신생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최소 한도인 3천만 원으로 가입돼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피해 금액이 보험 한도를 만약에 넘는다. 이러면 판매자나 소비자나 모두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여행 상품 고를 때 보험을 얼마 가입했나 이걸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요. 전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신생 업체는 3천만 원이 그러니까 최소 한도라는 거 그렇죠? 게다가 사실 제가 이제 이 뭐 홈쇼핑이라든지 소셜업체에 도대체 몇 명으로 파악됐냐 어제도 물어보고 오늘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숫자를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환불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제 업체 쪽에서 먼저 환불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여행 가려고 준비하는 마음, 설레는 기분, 그렇죠. 그거를 그 많은 선택지 중에 딱 선택해서 갔는데 세상에 여행이 중단됐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못 간다고 통보받았다든지 만약에 신혼여행으로 잡아놨는데 못 간다 이러면 굉장히 속상하겠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도산하는 경우가 사실 요즘은 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행사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여행업체 수가 2010년도부터 계속 증가 추세인데요. 한국관광업협회 중앙회가 매 분기 발표하는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이 있어요. 이걸 살펴보면 여행사 수는 2009년 말에 8,907개에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7,667개로 늘었습니다. 약 한 70%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폐업률도 그래서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2009년 일반 여행업이 33곳이 문을 닫았는데 작년에 2017년에 29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것도 만만치 않죠. 왜 이렇게 폐업이 많은 거예요? 네, 그 부분을 한양대 김남조 관광학과 교수의 말로 들어보시죠. 여행사는 사실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고 고객의 여행 비용으로 이게 운영되잖아요, 그죠? 쉽게 창업할 수도 있고 쉽게 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게 갖고 있어요. 이 첫 번째로 요새 와서 왜 이렇게 많이 망하냐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막 들어올 때 그때 많이 창업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했는데 사드나 북핵 문제 때문에 이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행 패턴 자체가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자유 관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해요. 또 그렇게 떠나는 경우도 많이 늘었고, 여행사를 이용한 고객에 대한 어떤 신용, 신뢰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주 5일제가 되면서 확실히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네네. 앞으로 52시간이 정착되고 또 최저임금 관련돼서 좀 소득주도 경제가 성장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 아무래도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 여행업계의 옥석을 가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말씀 앞서서 들으셨다시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사 등록 시에 들어가는 자본금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여행사를 차리는데 자본금이 국외 여행업의 경우는 3천만 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2009년 이전에는 1억 원이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낮아진 거거든요.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더 우후죽순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들이 이제 수요가 여행사들이 많은 경쟁업체가 많기 때문에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여행 경비를 낮추고 대금을 돌려막다가 폐업하면 또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보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빚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온라인과 TV 홈쇼핑을 통해서 여행 상품, 패키지 상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여행 패키지 상품 실적이 최근 무척 좋지 않아요. 앞서도 개인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뭘로 예상되세요? 소비자들이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거겠죠. 그렇죠. 불만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소비자 불만이 한 10만 건이 육박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사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게다가 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정신적인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은 증명하기 어렵고 그렇겠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경쟁해서 모객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분쟁 해결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장기적으로는 그 업체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홈쇼핑 역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홈쇼핑을 믿고 구매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행사 이름 자체가 대기업이 아니어도 홈쇼핑들도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좀 검증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좀 수수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사실 이제 그 수수료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시간대별로, 업체별로요. 그리고 홈쇼핑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도 절대로 밝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홈쇼핑 입점 수수료가 한 33%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뭐 40%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폐업한 여행사가 수수료를 얼마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판매가를 좀 후려치거나 너무 높은 수수료를 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게다가 소비자들도 사실 최저가 선호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업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익을 챙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너무 최저가 선호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을 좀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최저가 좋아해가지고. 저도 사실 좋아했는데 몇 번 갔다가 나이를 먹어서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인지 안 되겠더라고요.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좀 어떤 의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더 모으더라도 시간이 걸려서 더 모으더라도 좀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서 여행을 선택하는 것도 정말 소비자들의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는 소비자다 권지연 기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생생 퀴즈에 관한 정답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정답 1번 국민 참여 재판이었죠. 새싹분들 먼저 소개할게요. 022님. 방송을 통해 경제를 알게 되어 유익한 방송입니다. 앞으로 애청자 될게요. 8765님, 국민참여재판 참 결정하기 힘든 판결입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뭐 흉기를 내두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해묵은 문제였기 때문에 판결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4575님 국민참여재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판이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8034님 국민참여재판 궁중족발 화이팅. 4845님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또 6234님 0222님 8795님 4575님
또 3614님 국민참여재판 보내주셨어요. 9182님 늘 의견 보내주시는 분이죠. 국민참여재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공중족발 사건은 다시 재발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백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동일한 비슷한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 발생된다면 사회에서 이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7899님 국민참여재판 늘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홈쇼핑, 여행, 안 좋은 이야기 했지만 여행 이야기 하니까 진짜 여행 가고 싶네요. 가을입니다. 보통 9월 되면 조금 더워지는데 낮에만 덥고 밤낮으로는 정말 이제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노래가요.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